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일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은 최근 7분 발언을 통해서 이 아파트 관리비 부당 청구 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아파트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4대 보험 비대상자의 보험금 청구와 산재 보험료율 허위 기재,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등을 꼽았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소규모 단지와 노후 아파트에 의무 관리와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뻥튀기 관리비 징수 의혹이 일었던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리업체에 부당 청구한 관리비 6천여만 원을 입주민에게 반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입주민의 관심과 지자체 관리 감독 기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다시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안동은 오늘도 아침에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자욱한 안개는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점차 걷히겠습니다.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금세 쌀쌀함이 감도는 만큼 일교차 대비 잘 해주시고요. 영양등 일부 북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7회 청송사과축제가 내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요. 8개 읍면 주민과 풍물단이 함께하는 사과 퍼레이드, 청송 군민 노래자랑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행사장 주 무대에서는 풍성한 공연도 열리는데요. 장윤정과 나태주, 홍지훈 등이 출연하고 송가인이 출연하는 세계 유교문화축전, 또 이찬원이 출연하는 사과축제 공연도 열립니다. 또 2023 청송 황금사과배 전국 고교장사 씨름대회 등 여러 행사도 더해지는데요. 이번 축제에서 특별한 점은 사과가 모두 꼭지 무절단 사과라는 겁니다. 사과 꼭지를 치지 않음으로써 농가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과일 신선도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축제장 바가지 요금이 크게 이슈가 된 만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반을 편성하고 사과 축제장 내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바가지 요금 없는 즐거운 축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팔고등이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 연안이 아닌 울릉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나팔고등에 대한 포획과 혼획, 유통의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울진군이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이 나팔고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나팔고등은 최대 30cm까지 자라는 육식성으로 국내 고등류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큰데요. 과거 폐각 수집의 목적으로 남획되면서 현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고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관리하는 희귀종입니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나팔고등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 나팔고등과 같은 멸종 위기종을 함부로 잡거나 유통 판매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나팔고등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며 청량한 가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9도 높은 19.5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28일 울릉 학생체육관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5년 만에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5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남한권 울릉 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 단체 회원,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결속을 다졌는데요. 기념식과 우수농업인 표창 등에 이어 농업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콜라병을 이용한 볼링대회, 허리줄 당기기, 동전 던지기에 중량 맞추기, 감자 깎기, 농악 공연 등 흥겨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마을별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 동안 농사일로 쌓인 피로를 잊은 열띤 응원과 웃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정종학 울릉농협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힘찬 에너지로 내년에 모든 농작물 풍년을 기약하며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는데요. 대구 경북 소비자연맹 김은주 상담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결혼 중개업이 결혼정보회사와 관련한 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나요? 네, 지난 수요일에 나온 한국소비자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083건인데요. 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을 만큼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 결혼 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데, 그렇군요. 예, 대구 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 높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 국내 결혼 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만큼 또 피해 증가율도 높은 편입니다. 네.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뭔가요? 대부분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제였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68.1%, 737건, 대구 지역의 경우 70.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계약 불이행, 품질 불만의 순으로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소비자는 올해 2월에 이제 호기심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몇 시간 감원 이설로 혼을 쏙 빼놓아서 결국 8회 만남, 송원 사례비 없는 450만 원으로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소비자는 본인이 의료인이라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의료인 1명과 법조인 2명을 소개받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고자 회원 약관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매칭 횟수가 2회 이상이면 환불 불가. 아하. 네, 실질적 그 회원 활동비, 그러니까 결제 금액의 60%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계약 횟수, 그 주계약 횟수에서 만남 횟수를 빼는 건데요. 네. 네, 계약 횟수로 환급된다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해서 민원이 접수되었고요. 네. 또 다른 소비자는 가입비 350만 원을 지불하고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희망 조건으로 상대방이 대구에 사시는 분, 그러니까 거주지가 대구일 것을 요청했는데 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대구가 아니었고요.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고요. 네네. 네.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비자는 희망 조건과 상이한 프로필 제공을 받았음에도 왜 가입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제공하면 위약금이 이제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정확한 환불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 제공 여부가 환급 금액의 산정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었는데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을 개정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하셨어요. 오. 예,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가 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90%, 그리고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가 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5%. 그럼 맞네요. 예, 그리고 만남 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프로필 제공이라는 거는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는 그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비의 90% 환불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로 보는군요. 네네. 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려면 가입비가 아주 고액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피해 금액도 크겠네요. 예, 이번에 보도된 한국소비자원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자료를 보면 계약 금액별로 200만 원 선에서 400만 원 미만이 45.6%로 가장 많았고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4% 정도 확인이 됩니다. 네.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0만 원 미만의 계약 금액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4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평균 계약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7% 상승한 358만 8,282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중도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약 환급을 거부하거나 또 과단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 경북지원은 최근 2년간 공동으로 대구 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서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정보 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는데요. 네. 그 결과 57개 사업자가 현행 표준 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에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좀 불리한 약관은 개선이 돼야겠네요. 네,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에서 23년 공동으로 대구 지역 국내 결혼중개 사업자의 표준 약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해서 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공고를 하였는데요. 다행히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 사업자가 공고를 수용을 해서 약관을 개정했고요. 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수수료 회비 그리고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는데 16개 사업자가 개선 공고를 받아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조치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좀 줄이고 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로 좀 이어져야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구 지역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런 사업자 개선 공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다행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혼중개업, 이 결혼정보회사 이용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어떤 점들을 미리 좀 알고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먼저 계약 전에는 그 사업자 소재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네.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나 그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군요. 네. 예. 그리고 계약 시에는 계약서의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거래 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를 잘 확인하신 뒤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위약금
위약금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20% 이내인지 환급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 이용 중 중도 해지를 하실 때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내용 증명 우편 등 해지 의사 표시 내용이 확인되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되고요. 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서를 꼭 잘 챙겨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분쟁이 그래도 발생을 하면 어디로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사업자에게 먼저 조정을 요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하시면 각 지역 지자체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 단체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잘 안 되니까 도움을 청하겠죠. 그렇죠. 예, 국번 없이 1372번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 번호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혼인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대구는 전국에서도 혼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결혼을 원하는 분들이 좀 원만하게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네. 앞으로도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사업자의 표준 약관 등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이제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거고요.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및 소비자 교육을 진행해서 국내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비자연맹 김음주 상담팀장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을 잘 알려주고 또 일자리와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용박람회가 지난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윤가연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영남이공대학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3 대구 경북 채용박람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각 기업마다 차려진 부스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을 얻기도 했는데요. 요즘 취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도 한다고 합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채용 박람회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담았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고요. 몇 장 한번 찍어볼게요. 주시고 앞에 보시고요. 오늘 같은 채용 박람회 행사에 이력서 촬영을 바로 지원해드리고 있고 바로 출력하실 수 있도록 보통 1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출력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면접 보시러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약간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왕이면 먼저 볼 때 좀 더 좋은 인상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수정 메이크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업심리검사관이고요. 본인의 직업에 대한 직업 선호도 검사라 그래서 본인이 어떤 쪽으로 직업을 선호하는지 간단하게 검사하는 기간입니다. 본인이 이때까지 선호했던 직업이 뭔지 몰랐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 총괄과 김규환입니다. 2023년 대구 경북 채용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 등 8개 주최기관 정책 홍보관 부스와 취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 이력서 사진 촬영 등 5개의 부대 행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의 주요 사업인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더라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준비를 좀 성실하게 하셔서 지원하시면 언제든지 취업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뭐 이력서나 자격증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 제가 만난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은 우리 기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관련 준비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체크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는 그 자동차 부품 중에 혈관이라 하는 하네스를 만들어요. 적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고주자가 좀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네스다 보니까 전장이다 보니 전기 기능사 뭐 이런 위주로 좀 많이 보거든요. 저는 한 2분을 내일 입사 여부를 통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의지도 있지만 인성을 제일 많이 중요시합니다. 기본 인성이 좀 부족하면 근무도 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회사는 많고요. 하고자 할 업무는 많습니다. 본인들이 잘 케어하셔서 적성에 맞는 회사의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채용하는 인원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솔직히 경력이 없으셔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면접 보실 때 이제 뭐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질문하는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채용 박람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문을 두드리신다면 구직이라든지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원하시는 곳에 다 취업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빵류 제조하는 이제 업체이고요. 생산직을 채용하러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을 좀 우선시하는데 가장 어리신 분은 이제 20대 중반이신 분인 것 같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퇴직하시고 60대 초반이신 분들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채용 박람회 같은 거를 많이 최대한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업체에서 뭐 설명도 해주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이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곳에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채용 박람회에 가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면접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랬나요? 맞습니다. 면접도 이루어졌고요. 또 제가 만난 취업 준비생분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또 말끔한 차림으로 이력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취업 준비생부터 만나보시죠. 면접 보러 대기하고 있는데요. 면접 번호는 지금 8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적은 자소서나 이런 거 좀 피드백할 거나 회사에 대한 질문 같은 거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했다 안 했다 한 것도 있는데 1년, 2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 위주로 많이 했고 그 현장 실습도 한 몇 개월 정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회사도 좀 많고 해가지고 여기 좀 채용 공고도 또 다른 회사도 좀 다양하게 둘러보고 있어요. 지금은 생산으로 왔는데 추후에 가능하다면 뭐 관리나 품질 이런 쪽으로도 가보고 싶어요. 네. 지금 3학년의 학부생으로 재학 중인데 여기 박람회 방문해서 이제 기업 분석 좀 하려고 인터뷰도 좀 나눠보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역량 부분에 있어서 면접자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갖고 있는 걸 좀 유도리 있게 잘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 의료기기 쪽이라 가지고 이제 의공 관련해서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 설명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잘 돼 있는데 대구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업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해야 돼가지고 취업 박람회 해서 이제 구경 한번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회사를 저희가 직접 안 가고 여기 오셔서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 좀 들을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딱히 크게 원하는 직군은 없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주간 근무하면서 생산 관리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우선 일단은 관련 직군에 대한 자격증을 일단은 지금 취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언어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있는 것도 되게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뭐 만약에 더 바란다고 하면은 약간 타로 같은 거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 사업인데요. 세탁비랑 별도로 부담을 하면 무료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직자분들의 취업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보통 면접을 앞두고 어떤 옷을 입고 갈까도 참 고민이 되는데 네. 이렇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 대구 경북 취업 박람회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얼마나 변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해 봤는데요. 우선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만난 분은 31살 희생자 홍의성 씨의 아버지 홍두표 씨입니다. 네. 안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안동에 계시는군요.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내와 공중목욕탕을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압사로 158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탈의실에서 보고는 그저 해외 소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깔려 죽는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감히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참사가 일어난 그 다음 날 이제 네. 목욕탕 가셔서 그 소식을 그렇죠. 접하신 거군요. 네.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이었겠습니다. 네, 씻고 나오니 서울에 사는 셋째 아들에게 2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홍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네. 희생자인 의성 씨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의료자원 봉사를 가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위험한 아프리카 대신 서울에서 일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순간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 탓인 것 같아서 1년 가까이 아들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참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성 씨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요. 그날 함께 이태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동생도 한동안 술 없이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큰 누나도 이태원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도 눈물부터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유가족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방 트라우마 센터,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1,800건의 유가족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87%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대면 상담을 받은 건수는 245건이지만 이마저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190건이던 대면 상담은 지난 8, 9월에 단 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가족들은 한번 가고 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져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상적인 대화와 약물 해법만 내놨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이 바라는 점은 뭘까요? 네, 가족들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이 온전히 애도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예. 참사를 잊지 않으면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홍 씨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서울 광장에 그 추운 곳에 아이들이 있으니 부모들이 아이들을 못 놓고 있다면서 추모관이 만들어지면 자식이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서 보고 추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네,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추모 분위기가 여전히 있잖아요. 네. 올해 헬로윈은 예년보다 좀 차분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지난 주말에 동성로에 나가봤는데요. 예년과 달리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술집을 제외하고는 헬로윈 파티 포스터나 관련 소품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네. 코스튬을 한 이들 역시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밀집된 인파를 관리하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으로 삼엄한 분위기마저 연출됐는데요.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일간 모두 992명의 경찰, 소방, 지자체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보다는 인파 관련 사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겠죠. 네, 전반적으로 평소 주말보다 사람이 적은 수준인데요. 평소보다. 네, 예. 오후 11시쯤에는 일부 구간에서 약간 혼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동성로 클럽 골목의 시간당 순간 최대 인파는 1제곱미터 기준 0.83명인데요. 오후 11시쯤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만 자정과 새벽 1시에는 각각 0.8명,
0.73명으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헬로윈 당시 1제곱미터 기준 3.39명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크게 줄어든 수준이고요. 네. 이날 경찰에 접수된 혼잡 신고 3건도 모두 현장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예년보다 차분해진 이런 헬로윈 분위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시민도 물론 있겠죠. 네, 이 분장하고 오신 분들 사이에서는 거부감도 많았는데요. 20대 안에서도 헬로윈 파티는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티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모와 파티는 별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별개다. 예. 이 반대 측은 대규모의 사망자가 나온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난 지 겨우 1년인 만큼 올해만이라도 자중하는 게 성숙한 시민 모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반면 헬로윈 축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행사 참여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헬로윈 축제도 많이 사라졌죠? 네, 대구는 캠프 조지 워커 헨리 같은 미군 부대가 밀집한 남구에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헬로윈 축제가 열렸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하지 않아서 상인들의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도 열리지 않았군요. 네. 일각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헬로윈을 잘 즐기는 것이 오히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존자들과 유족들을 일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본격적으로 헬로윈 파티가 열리기 전에 동성로를 점검해 봤는데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네, 가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입간판, 그리고 정체불명의 상자 등이 통행로를 더욱 비좁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무허가 불법 중축도 여전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성로 클럽 골목과 김광석길 등에서 무허가 불법 중축으로 적발한 건물이 41곳인데요. 네. 이 중 13곳이 30% 가까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행 강제금만 내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참사 원인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동성로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 7천 건인데요. 네. 한 달 평균 1,700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 5천 건 정도였으니 한 11%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네. 예, 안전불감증 자체를 정말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주최자 없는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죠? 네, 지난 4월쯤에 경찰 내부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인파안전관리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축제에 주최자가 없어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매뉴얼에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요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법 개정 속도가 늦어지면서 6개월이 넘도록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30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대거 발의된 법안들이 지난달 20일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었고요. 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경찰이나 지자체가 주체가 없는 축제는 관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지난해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 경찰은 관련 법상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섣불리 활용하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경찰청과 행안부에서도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에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지난 4월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9개 구구는 아직까지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취재를 위해서 국민수 기자 동성로를 나가봤는데 네, 지난 네. 주말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용했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제 코스튬 이제 코스프레 복장을 네. 하고 나오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맹이 빠진 개판안 발표로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길어진 수면만큼 이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와 방법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유병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을. 네. 대출 금리는 높고 가계 쓸 돈도 줄어들면서 노후 준비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 제도 어떤 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대표적으로 3층 보장 제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보장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요것이 1층 보장인 셈인데요. 1층이요? 그렇죠. 즉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국민들의 개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적연금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층 보장은 우리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우리 퇴직연금이 2층입니다. 그리고 3층 보장은 개인연금인데 이 개인들이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제 사적연금 제도로 개인연금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1층이 국민연금제도, 그렇죠.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 다 들어본 것 같은데 각 제도에 대한 그 특징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층 국민연금제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국민연금 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장애라든가 사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이나 장애, 사망 같은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이 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생활 안정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이 국가가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적용 대상은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국민 모두에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통 나이가 18세 이상 우리 60세 미만의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가 돼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고 보통 우리가 자영업자나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혜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보시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수급 혜택 중에서 우리가 보통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을 해서 이게 납입을 하고 또 지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은 노령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부들도 직접 이제 사실은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가입자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납부하시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기초연금과는 노령연금이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르시죠. 좀 헷갈리실 텐데요. 예. 그 국민연금은 어쨌든 가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거든요. 실제 시행된 게 198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된 지가 우리가 오래지 않고 또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짧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어르신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드리고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기초연금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초연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을 그동안 이제 가입 안 되신 분들이겠죠. 타시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거나 네. 만 65세 이상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거예요. 이제 이게 기초적으로 이제 그 연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부부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322만 원 이하로 지금 현재는 기준으로 해서 그 수급 자격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인 거죠? 그렇죠. 소득 인정액인데 개인적인 것들은 본인의 뭐 이렇게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이제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역 거주지 동사무소나 아니면 웹사이트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참고로 하시면 개인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현재 기초연금은 32만 3,180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렇군요. 기본적인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봤는데 2층입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퇴직연금은 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시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데 1994년부터 시행이 되었는 거에 비하면 퇴직연금 좀 늦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하고 다르게 네. 조금 강행성이 적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기업 어떤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단계고요. 준공적 연금이라고 우리가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의 전체 적립액 규모로는 그 2020년 기준으로 지금 255조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네. 앞으로는 더 이제 의무적으로 되니까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노후 자산이 지금 현재 되고 그렇죠. 있는 거고 퇴직연금은 고용 관련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형과 DB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은 급여에서 자동 원천 징수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징수가 그렇죠. 되니까 네네. 꼭 세금 같은 느낌도 들지만 퇴직할 때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예. 하지만 이 자동 징수되다 보니까 좀 무관심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현대인은 굉장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쌓여가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또 무관심했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최근에는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만만치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근데 기존에 알고 있던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지 현재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가 또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사실 또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DB인지 DC인지 그리고 네. 나에게 적합한 형태가 어떤 건지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아졌고요. 네. 그러나 사실상 관심은 관심인 거고 바쁜 일상에서 이렇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노후 준비나 자산관리 수단으로 여기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네. 세계 주계에 따라서. 그래서 주택 마련이나 의료비 등과 같은 목적으로 또 중도 인출도 많이 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에게 유리한 이 퇴직연금 자산 관리 시간을 좀 내서 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퇴직연금 정금은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나요? 먼저 가입하고 있는 연금 그 퇴직연금 제도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제도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 DB형인지 DC형에 따라서 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DC형 제도를 이제 채택하고 있다면 가입자 본인이 그 적극적인 자산 운용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자산 그 노후 자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짜 20년 만에 처음 오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투자 비중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재배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자산 운용 지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DC형 같으면은 그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그 급여의 12분의 1을 확정된 부담금에 이제 그 납부를 해드리고 근로자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내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원금 보장형도 있고 투자형도 있고 다양한 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 안에 상품들은 또 이게 하나의 섹션이 될 만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내가 이제 방치를 하면 그냥 예정이율이나 일반 뭐 요구불 예금의 금리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시장의 지금 장기금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4% 들어왔어요. 네네. 장기금리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때면 과거에는 저금리에 뭐 0에서 2% 사이니까 적극적으로 주시를 했다면 지금 같으면 지금 4% 이상 5% 또 7%로 오는 채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투자 비중을 내가 안정형과 뭐 투자형을 이렇게 배분하는 좋은 시기가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층 보장 개인연금 제도는 연금 저축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네네. 마지막으로 3층은 우리가 많이 연말에 또 관심을 가지는 연금저축 IRP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임의로 저축을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줘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그 사적연금의 하나로 속하는데 이 개인형 IRP는 근로자나 또는 뭐 자영업자 또는 퇴직금 제도가 없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거를 전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많이 아시겠지만 네. 또 연간 400만 원씩 또는 소득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 70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들이 있으니까 이 두 계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득이 있는 시기에 연금 준비를 세 가지 모두 좀 해놓으면 나중에 네네. 정말 노후에 자금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 현황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점점 더 은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금융 자산이 굉장히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제 우리가 은퇴 후 30년 정도의 지금 여력을 노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국민연금의 구조상으로는 지금 고갈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준비하시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확정급여 방식 그리고 확정 기여 방식 이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부가 보험료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확정급여형과 보험료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 방식들이 이제 국민연금에도 또 이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DC형과 그리고 그 회사 측에서 보장을 하는 DB형이 있는데 DB형은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회사에서 네. 보장을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도 지금 현재 확정급여 방식이 DC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금을 준비를 하시는 거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연금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 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렘브란트 17세기 사진가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빛의 화가로도 불리는 렘브란트의 동판화 작품 120여 점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로 전시는 자화상, 거리의 사람들, 성경 속 이야기 등 7개 항목으로 나눠서 소개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세상과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봤던 위대한 화가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 곳곳에서 열리는 국화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수목원에서는 분재작, 대국, 소국 등 국화 15,500여 점이 11월 12일까지 전시되고요. 같은 기간 금옥꽃섬에서도 국화 작품 220여 점과 소국 4,00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도 가을의 국화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수달, 토끼, 꿀벌 모양 등 국화 작품 100여 점, 소국 3,500여 점을 11월 19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외에는 통행이 통제됐던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 대구역 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구간은 내일부터 통제가 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일대 재건축 등으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와 동성로 경기 침체 등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앙로 남쪽 구간인 반월당에서 중앙내거리 구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동성로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에 석곡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포항시 동해면에서 태어나 근대 한의학을 빛낸 천재 실학자 석곡 이규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념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석곡 선생에 대해 알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발 뒤꿈치를 드는 까치발을 하거나 발 앞쪽을 들고 뒤꿈치로 걷는 동작을 했을 때 하지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10대부터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통증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라면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오히려 척추관에 공간이 생겨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점심 식사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가 진단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은 날씨인데요. 그래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